잘 먹을게요. 이게 뭐예요, 근데? 자, 먹으세요? 네.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미리 좀 갖다 놓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영속성이 있어요.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가 영속성인데, 먼저 1번 보니까 제일 이제 가장 강조되는 게 사실 1번인데,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니까 토지에는 감가상각 적용 배제, 즉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빨리 이렇게 공부가 열심히 좀 되셔야 돼. 그래야지 막 수업하다 연관성이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 저번 주 뭐 배운 게 있어요. 막 자보다 며칠 시키는데 또 눈빛이 이상해질까봐 막 겁나 좋겠네.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그 토지는 직접법, 건물은 직선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혹시 우리 환원이율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환원이율은 다시 자본 수익률에 감가상각률, 자본 회수율을 저번 주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죠? 자본 회수율이 감가상각률인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환원율은 그냥 자본 수익률이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했어요, 막.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나 보다. 그럼 냅두고요. 지금은 동그라미 3번은 지금 안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다음 아무튼 그래. 자, 아무튼 동그라미 1번에 물리적 감가 안 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감가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감가는 나타날 수 있나요? 있어요. 우리 경제적 감가를 외부적 감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그대로인데 토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토지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이 토지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또 하나. 또 시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 토지는 넓은 데 비해서 건물이 너무 과소하게 지어지거나 또는 토지에 비해서 너무 건물이 과대하게 지어져가지고 뭐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토지 건물이 언밸런스 해가지고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같이 나와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다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무 말도 없이 감가상각은 그냥 가로 열고 무슨 감가를 말해? 물리적 감가를 말해. 근데 동그라미 기억.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도 있나요? 니은. 토지와 건물의 부적용 때문에 기능적 감가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두 가지 좀 같이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2번. 이제 사실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토지는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니까 내 거지만 내가 쓰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사람한테 사용료 받고 빌려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와 이용이 분리가 가능하면서 임대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지문이 이제 가장 잘 뜨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지문 하나만 잠깐 볼게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우리 투자자 17페이지 동그라미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막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되게 이렇게 막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랑 저거랑 막 잡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못 따라오면 막 수업 분위기만 또 더 세해질까봐. 지금도 세하잖아 많이. 세하지 솔직히. 근데 더 세해질까봐 그게 걱정스러운데 우리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본이익 밑줄 그어봐요. 이게 바로 지분복귀액을 말해. 처분 시 손에 들어오는 지분복귀액 써봐요. 자본이익은 지분복귀액. 옆에 끝에 운용이익이 나왔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거. 이걸 갖다가 영업수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영업수지라는 것, 그러니까 운영을 통해서 발생되는 영업수지하고 처분을 통해서 발생되는 지분복귀액 들어본 적 있죠? 토지가 영원히 존재하니까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처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운영을 통한 운용이익이라 나왔죠. 원래 이제 영어를 하면 우리 소득이익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 운용이익, 영업수지하고 처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분복귀액, 자본이익이 생긴다. 요 지문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3번이. 아무튼 그러고.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동그라미 4번.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4번. 자,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토지는 자, 분필 있네. 분필은 이용원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분필은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소모되고 없어질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 분필,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보니까 제 친구가 평택에서 분필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분필 만드는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창고에 보니까 분필이 그득 쌓여있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 야, 친구야. 지금 학원에는, 학교에는 다 분필이 있는데 너는 왜 계속 만드니? 했더니 친구가 그런 거예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고 있는 분필은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뭐 된다? 소모되고 없어지지 않겠냐?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사러 오지 않겠느냐? 거기 맞춰서 미리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한은 없어질 걸 전제로 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가능해. 근데 토지는 안 된대. 첫 번째, 왜 안 되냐? 토지는 소모가 돼야 안 돼.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안 돼요. 그리고 분필 같은 일반 제한은 생산비를 투입하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양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소모가 안 되고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를 투입해도 다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네. 다음, 동그라미 5번. 부동산 활동에서 부동산은 토지는 이용이 존재하니까 투자하든 이용하든 개발하든 당연히 장기적 관점을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고 또 토지는 이용이 존재하니까 투자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리 활동의 중요성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영속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지금 부동산을 특성하고 있는데 본문 내용만 살짝 보고 다 기출 지문에서 다 나오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출 지문 잘 보세요. 다음. 동그라미 4번 개별성, 비대체성. 토지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자, 그럼 어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용도적 측면에서의 대체 사용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칠판 한번 볼게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27번지 토지하고 28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둘 다 지목이태예요. 근데 이제 갑돌이가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27번지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샀어요. 근데 27번지 소유자가 그 계약금 중도금 받고 잔금 받기 전에 잔금 받고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다른 놈한테 팔아버렸네? 이중매매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돌이가 노발대발 난리쳤어요. 야, 이 자식아, 왜 내 걸 딴 놈한테 팔았어? 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미안해. 그 옆에 있는 가져갈래? 이게 돼, 안 돼? 토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법적인 대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기출지문 동그라미 6번을 볼 거예요. 기출지문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 토지의 부증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얘는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자, 여기 주목. 자, 여기 볼게요. 요거. 내가 아까 약국 가가지고요. 이걸 샀어요. 근데 1,000원이었어, 이게. 그래서 1,000원 주고 나서 나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좀 이따 가져가겠다 하고 딱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갔다 왔어. 근데 없는 거야. 내 거 어딨어? 했더니 자기 깜빡하고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대. 그럼 제가 약사 맥살 했고, 야, 이 자식아, 그거 내 건데 왜 팔아? 빨리 갖고 와! 이렇게 안 하죠. 그럼 그 약사가 그런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드릴게요.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 분명히 나는 요거 샀잖아요. 근데 지가 토지 소유자가 딴 놈한테 팔아버리고 옆에 거 다른 거 가져가려고 한다? 돼, 안 돼? 그럼 이거는 토지가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법적인 대체 가능성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6번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증성이 아니고 개별성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예, 다시 봅니다. 그러면 갑돌이가 27번지 토지를 사가지고 주유소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유소를. 예. 근데 27번지 토지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27번지하고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죠. 그럼 이게 안 되면 이 인접에 있는 28번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유소로 이용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개별성에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봅니다.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용도적 관점에서의 대체 사용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다음. 일물일가란 것은 동일한 시점,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있죠? 오늘 이거 주니까 수업 시간 잘 써먹네 아주 그냥. 요거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돼요.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는 세상에서 이랑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토지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다음. 토지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지 선정하기가 곤란하고 비교 방식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됐고. 개개의 부동산 독점화 개별화 됐고. 다음.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직접 해봐야 되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정 평가를 통해서 그 물건의 상태를 개별적인 상태를 직접 봐야 되는 개별성의 근거가 된다. 개별 분석이 근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험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만 좀 자세하게 보고 나머지는 거의 용어 정리만 해도 그냥 풀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만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다음. 인접성. 인접성은 거의 이제 거의 약해. 토지는 서로 연결돼 있고 인접해 있대. 그러니까 인접성은 이제 보면 어디? 그냥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으니까 인접 토지와의 협동적인 이용이 필연화되고 소유와 관련해서 인접 토지하고 붙어 있으니까 경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그 환수의 문제도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참고로 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자 토지는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해야 되죠. 그렇죠. 요놈은 누구랑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도 그냥 토지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사이드 지문이 나와. 그러니까 인접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음. 그렇게. 네.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의 이제 인문적 특성, 이제 자연적 특성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 해가지고 나왔죠. 요거는 좀 약해, 시험에. 좀 약한데, 그래도 봅시다. 토지의 인문 특성. 첫 번째,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그 옆에 적지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냥 흘려드릴 거예요. 그 적지가 뭐일 것 같아? 그냥 한번 생각해봐. 저기가 적군들이 있는 지역이다,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뭘 것 같아? 그치, 적합한. 볼래요? 토지가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인간은 고민하는 거야.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이용이 뭘까? 라고 고민하는 것을 적지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적지론이라고. 그러면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고로 잘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그냥 넘어가도 좋겠고요. 다음. 토지는 분할, 쪼갤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토지 용도가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음. 규모의 증가, 감가 발생한다. 이런 것은 나와도 오답 안 나오니까 흘려들어요. 뭐냐. 토지를 쪼갠다면 규모가 적어지죠. 물리적인 규모가. 그러면 토지를 분할한다면 가격이 지금 제곱미터당 100원인데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인접 토지를 합친다면
토지 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분할이나 합병을 통해서 토지 가치는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만. 아직 시험은 안 나왔는데 요 용어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나 할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합시다. 듣기만. 플로테이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할 거니까 그냥 쓰면 안 돼. 그냥 들어요. 뭐냐면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면적이 제법 커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면적이 조그만 여러 필지가 있대. 그래서 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몇 개의 토지를 합치는 현상을 플로테이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릴 거예요. 자, 다시 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몇 개의 토지를 합치는 걸 뭐라고 한다? 플로테이지. 네, 그렇게 넘기면 돼요. 다음. 양가로 3번. 위치의 가변성이란 말이 있네. 칠판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부동성 해봤죠. 부동성. 위치는 말이죠. 위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위치, 절대적 위치가 있고 경제적인, 상대적 위치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토지는 어떤 경우라도 위치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죠. 불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변적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 시골에 논이 조금 있어요. 그냥 이렇게 논밭이 조금 있는데 전에 이제 여기 우리 아버지가 나주에 계시는데 나주에서 이제 강주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 좀 좁았어요. 한 4차선 되는데 차량 통행량도 많고 좀 좁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구도로가 이제 2차선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수용해가지고 이제 도로를 이제 넓히려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수용한다고 하면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좋아해도 좋아하는 티 내면 돼, 안 돼? 일단은 우리 저번 주 수업할 때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거 들어봤잖아요. 그 중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9월 13일 날 수용한다고 해봐. 그럼 그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되거든. 시점 수정하는 거거든. 그럼 사람들이 어서 같이 가 이러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약간 이 시골 분들이 사실은 이게 순진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시골에 보면 농민회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데모할 때 농민들 데모하면 전경들 얼굴 잘 안 비치려고 그래. 잘 숨어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다가 그냥 앞뒤 안 보고 막 그 농민회 이렇게 데모하는 거 보면 뭐 하다가 갑자기 트랙터 몰고 도로 나와버려 이렇게. 그러면 그때 막 강압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막 경찰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정하시라고 하고 이렇게 달래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 데모를 해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포기를 해버린 거야. 여기가 그때 평당 한 150 정도 내 친구네 땅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인가 밖에 안 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 논이 보면요. 그러니까 요 도로에서 일 안에 들어가 있지.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이 논까지 가면 좀 제법 걸어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제가 집에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 나도 고급 인력인데 집에 가면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뭐 인부사 쓰라고 용돈 드리고 안 가거든요. 이 수학 끝날 때까지 안 가는데 근데 전에는 땅값이 똥값이었죠. 근데 안 되니까 요거 빼고 다른 도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길 옆에 바로 보면 우리 논이 딱 보여요. 그러면 돈이 보이는 막 그런 느낌이 나고 아무튼 그래. 근데 몇 평 안 돼서 이제 그게 문제죠. 그리고 자식도 3명이나 있어가지고 별로 떨어질 거 별로 없어. 아무튼 그래. 자, 그럼 보세요. 요 토지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위치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근데 상대적 위치란 게 이 외부 환경이 변화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인데 외부 환경이 변화에 의해서 도로가 뚫린다거나 뭐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로부터 영향받아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위치의 가변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그러면서 뭐 사회적 위치, 행정적 위치, 경제적 위치가 있는데 이제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막 13회 이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야 공원이 생기는 것은 무슨 위치와 관련되냐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냥 아 그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그냥 쑥 넘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저기 한 장을 넘겨가지고 자 동그라미 13번 14번 풀어볼 거예요.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들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 틀렸다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틀린 거 골라봐요. 두 개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엉망이 앞뒤가 다 엉망인데 이게 개별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부중성 때문에 그리고 비독점적이 아니고 독점적이죠. 그래 틀렸죠? 다음 14번 토지는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우리 공법에서 보면 용도별 대지 분할 최소 면적 기준이 있죠. 자, 주거지역 기타 지역은 몇 제곱미터? 60 아닌가요? 60. 인생이 주기는 60부터거든.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아닌가요? 왜냐면 상공에는 15에 둥근 달이 떠 있어야 되니까 150이잖아. 그죠? 그죠? 녹지는 200. 그 200이라는 한시의 대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숲이 우거진 녹지에서 한시를 짓고 그랬대. 그러니까 녹지는 얼마? 200. 네. 우자 혼설했어요. 아무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안 나와. 우리 시험 안 나와요. 아니 공법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학계로는 안 나와. 학계로는 개론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논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런 숫자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른 법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대신에 이런 건 알아야 돼. 방금 우리 공법에서 보니까 용도별 대지 분할 최소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게 최소 면적 기준이야. 쪼개더라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인위적으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분할이 가능하다. 그 정도 개념 하나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확인 박스를 하나 볼 텐데요. 가끔 나와, 가끔.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 예. 자, 7번 볼게요. 소유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소유권. 땅을 사면, 여기서 이만큼 사면 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절대적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이란 말이 있는데 절대적 소유권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적 소유권만 허용하는 거죠. 왜? 토지는 한정적이고 인간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개인한테만 토지 이용에 대한 모든 정권을 주면 남들이 죽든 말든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해버리면 안 되니까 국가는 토지에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적 소유권을 허용해주지 않고 상대적 소유권만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보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공간적 범위하고 동그라미 2번 내용적 범위 보이세요? 보이시죠? 저기 중간에 확인 박스 하나 있잖아요. 박스. 오늘은 첫 시간이라 아직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책의 구성을 잘 모르니까 이제 좀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잘할 수 있죠? 그래, 한번 지켜볼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수요 공부하는데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나는 여기는 참 마음에 드는 게 그래도 대답이라도 잘하니까 그래도 좀 좋긴 하네. 아무튼 자 동그라미 아무튼 2번 보니까 소유권의 구분 내용에 따른 내용적 범위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는 토지를 점유할 수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내용이 있고 동그라미 1번 무슨 범위 나왔어요? 공간적 범위가 나왔죠? 자, 칠판 볼게요. 땅 바닥을 지표라고 그래, 지표. 땅 위에 있는 공간을 공중, 땅 아래에 있는 공간을 지하라고 해요. 그래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런 용어를 써주거든요. 그러면 땅을 사면 땅 바닥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공중 공간도 땅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으로 구분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딱 잡아야 될 게 토지 소유권은 공중 지하로도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무한히 연장된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일정한 범위까지만 소유권이 허용이 되겠죠? 그죠? 네, 그 정도만. 동그라미 3번 기출문제 좀 볼 거예요.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예. 자, 4번, 5번이 있는데 이제 5번 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로 무한히 연장된다. 틀렸죠? 다시 4번 볼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뭐 그 정도만 잡으면 되겠다. 자, 이제 다음 20페이지.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이 나오는데 강의 계획표에 보면 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저기 수요 공급은 다음 주에 몰아서 하기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뻔해요. 왜냐하면 이 수요 공급이 우리 시험에 직간접적으로 거의 8문제 가까이 나와버린다 보면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일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분명히 반응이 어떨까요? 저번 주에까지 했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눈빛이 나는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너는 왜 자꾸 기억난다고 하니? 뭐 거의 그런 눈빛이잖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지금. 안 되고 다음에 묶어서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해야 돼, 한꺼번에. 오랜 강의를 통한 어떤 노하우예요, 노하우. 우리 학생들의 반응은 지역에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안 되고. 어디 넘겨보시냐면 35페이지를 넘기세요. 35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와요. 경기 변동. 그 중에 인플레이션. 첫 번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시험에 이제 중요해. 근데 인플레이션 관련된 문제가 작년에 4문제가 나왔는데 좀 너무 많았어요. 원래는 한 2억 개 정도 이렇게 지문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 4개 정도에서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나왔는데 아무튼 먼저 이제 개념 잠깐 보니까 자, 1,5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500원이라는 돈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이 돈 가지고 슈퍼에서 물건을 사보면 돼. 그러면 1,500원이라는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슈퍼에 가보니까 아이스크림이 하나에 500원이더라. 500원. 그러면 1,500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아이스크림 몇 개 살 수 있다? 3개. 그렇죠? 이게 바로 화폐의 구매력이라고 그래. 구매력. 구매할 수 있는 힘. 자,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750원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1,500원 가지고 아까는 3개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밖에 못 사? 2개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화폐 가치,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는 거. 그걸 갖다가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그렇게 개념을 일단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디? 우리 앞으로 이 소리가 계속 나와. 여기 볼게요. 초과란 말이죠. 초과. 초과는 많다야. 근데 초과 공급이라 하면 공급이 많다. 누구보다 많을까? 수요보다. 그치? 초과 수요란 것은 수요가 많다. 누구보다? 공급보다. 근데 우리는 주택 문제, 토지 문제를 다루는데요. 초과 수요 가지고 합니다. 수요 가지고.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A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A나 지금이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똑같아. 인간은 자꾸 늘어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은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초과 수요다. 또 주택정책 배우거든, 주택정책. 그러면 주택은 고가주택도 있고 저가주택도 있는데 고가주택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 알아서 잘 살잖아. 냅두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저소득층의 저가주택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주택 또는 임대주택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부족해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잘 살거든. 잘 사니까 그 저소득층들의 그 애환 이런 걸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답을 틀려도 괜찮아. 근데 집불도 가진 게 없으면서 대답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건 괜찮은데 돈도 없으면서 이해를 못하면 그건 죄악이야, 죄악. 다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주택 문제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저가주택이 충분하다면 서울 같은 데 보면요. 여기도 일부 마찬가지겠지만 제 아는 저기도 은평구 쪽에 사는데 반지하방인데 1억이 돼? 보증금 1억 몇천 하던데? 거의 반지하방 식으로 생겼던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 70만 원, 80만 원 막 이런 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면 저소득층들한테는 그 돈도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임대주택 또는 저가주택이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많이 있다면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지 않을 텐데 사회적으로 그런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관점에서 임대료 지불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임대료가 비싸다 이거죠?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그래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몇 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물건이 남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게 바로 초과 수요죠. 계속 이제 요거 가지고 갈 거예요. 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지 알아요? 물건이 부족하니까. 그 말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까 초과 뭐가 되니까 초과 수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용어를 가지고 써먹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양가로 이름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죠? 다음 양가로 2번 인플레이션 뭐 나왔어요? 얘는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용어가 종종 나와. 물론 오답으로 주진 않더라고. 그냥 이제 용어 개념 정도 알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돈의 가치가 하락해.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지 말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는다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가 오른 거 이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오르니까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뭘 한다? 했지. 이렇게. 다음 양가로 3번 인플레이션의 반영은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로 반영한다, 마이너스로 반영한다. 플러스로 반영한다. 이게 중요해. 이게. 그래서 저 밑에 2번 부동산 활동액의 적용이 있습니까? 별표 치세요. 별표.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계론의 투자든 금융이든 개발이든 곳곳에 다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먼저 인플레이션은 플러스로 반영한대요, 마이너스로 반영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투자자란 사람이 투자 행위를 통해서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요. 여기서 투자자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자. 임대인도 투자자 맞아요? 임대인도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맞잖아요. 개발업자도 투자자인가? 은행도 투자자인가? 은행도 연체 이용을 무릅쓰고 대출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투자자 맞죠? 그래서 은행은 저당 투자자란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요? 저당 투자자. 10억짜리 사는데 내가 내 돈 4억하고 은행에서 6억 빌렸어. 그럼 나는 지분 투자자라고 이야기해. 은행은 나한테 6억 빌려줬죠? 왜 빌려줬냐? 연체 이용을 무릅쓰고 이자 수익 따먹으려고 빌려줬어요. 그럼 은행은 저당 투자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투자자의 목표치가 10%인데 1년 동안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데 만약에 1년 동안 1%만큼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 버린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9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만큼 목표 수익률의 예상 인플레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높여놔야 돼? 11로 높여서 잡아놔야지 나중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1%만큼 가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원래 목표했던 10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는 플러스로 반영한다, 마이너스로 반영한다. 플러스. 그래서 양가로 1번 요구 수익률도 끝에 예상 인플레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높여라 이거죠. 그 다음에 명목이자율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디? 명목이자율은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
에이 참나. 자, 오늘 끝나고 다 옥상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잘할 거죠? 시험장에 가면. 그래, 잘할 거야. 아마 찍어도 다 답을 찍고 그럴 것 같아. 난 믿고 싶어, 정말. 예. 자, 우리 고정금리 대출은 명목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섭잖아, 이러니까. 원래 이렇게 학개론이 다른 과목하고 달리 서로 이렇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 순서대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책 앞쪽에 있는데 이게 뒤쪽하고 관련이 있으면 매치되어져 나와. 그러니까 사실 수업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상당히 이렇게 공부가 된 상태라면 강의하면서 계속 섞어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데요. 자, 이제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란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은행인데 나한테 예금 가입한 예금 가입자한테 예금 이자를 3% 줘야 돼. 은행이 나도 마진을 2% 먹어야 돼. 그러면 예금 이자 3% 주고 나머지 2% 마진을 먹으려면 대출 금리는 실질적으로 최소한 얼마는 받아내야 돼? 얼마 받아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실질 이자율의 개념이에요. 중요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얘는 고정금리니까 한 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높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질 이자율이 5%인데 인플레이션이 1%만큼 나타나 버리면 은행이 실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만큼에다 예상 인플레를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명목상 대출 금리를 몇 프로를 얼마를 받아야지 6%를 받아야지만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1%만큼 가치가 까여도 결국 원래 목표했던 5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아, 목 아프다. 자, 향가를 3번. 네. 아니 왜? 저 목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네.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고 목이 아팠어요. 그냥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네. 3번. 임대인도 한 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까지는 임대를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임대 수익률에 예상 인플레만큼 미리 반영해서 더 받아 챙기겠죠? 당연하죠. 다음. 4번 보니까 개발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란 말이 있는데 그냥 흘려들어도 좋아요. 내가 이제 건축업자 갑돌이한테 야, 내 건물 좀 지어라. 공사비 줄게. 이렇게 이제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이에 철근값, 시멘트 값이 올라버리면 또 예상보다 공사기간이 길어져 버릴 수도 있죠.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 야, 우리 더울 계약서 쓰자. 공사기간은 총 6개월이야. 너 시간 지연되면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뭐 태풍이 오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15억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맺는 것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그렇게. 5번.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예금 가입자의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국민은행에다가 10억을 집어넣는데 1년 이자율이 2.5%야. 2.5를 받는 거죠. 물가는 3.5가 오른 거야. 그럼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오히려 마이너스 1%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다음. 양가로 6번.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계약이 대표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어디 임대차 계약도 한 번 임대료 결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정금리 대출도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있잖아요. 은행은 5% 수익률을 원해. 임대인은 7% 임대 수익률을 원해. 근데 둘 다 한 번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중간에 못 받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율을 1%를 미리 사전에 반영하는 거 맞죠? 근데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은 추가적인 부분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킬 수 없죠.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부분을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은행이나 임대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싸게 이용하는 임차인이나 또는 차입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죠.
그걸 딱 한 번 이렇게 표현해 준 적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계약에서 예기치 못하거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급자는 은행이나 임대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소득, 부가, 수요자, 여기 수요자라는 것은 차입자나 임차인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재분배된다 라고 한 번 나왔어요. 한마디로 은행은 손해를 보고 차입자가 이익을 본다.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임차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다. 그게 딱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본서 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네, 그래요. 넘겨두시고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볼래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란 여기 잠깐 주목할게요. 투자자가 요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자기의 요구 수익률이 10%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요구 수익률이 왜 10%냐 했더니 그런 거야, 자기가. 내가 10억 주고 이 부동산을 사지 않고 은행에다만 집어넣으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 은행에서 3% 이자 수익률을 주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3%는 받아내야 된다. 타당하죠? 그죠? 나머지 뭐냐 했더니 은행에 집어넣으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시간만 지나면 이만큼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끝날 때까지 계속 위험을 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보니까 위험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7% 정도는 나와야 투자를 하겠다 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그라미 3번 무위험률 4% 밑줄,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 6%까지만 밑줄. 거기까지만 하면 요구 수익률이 얼마예요? 10%죠. 4번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3번은 옆에 예상 인플레가 2% 들어가 있죠? 이럴 경우 투자자 요구 수익률 얼마예요? 10이지. 10에서 인플레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서 목표 수익률을 12로 높여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계산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예. 4번은 답이 얼마예요? 밑에 답이 나왔는데도 못 읽어.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인플레는 플러스죠? 디플레이션은 반대니까 뭐? 마이너스. 그렇게. 인플레는 플러스, 디플레는 마이너스. 그렇게 알아두시라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잠깐 아예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네.